소개해드릴 책은 10배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그랜트 카돈,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사실 이 한 문장이 이 책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책은 입소문과 유튜브로 동기부여의 전설이 된 책이라고 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4천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성공 비법, 그리고 흑수저로 태어난 저자가 개인 파산과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억만장자로 성공한 비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10배 더 엄청나게 행동하고 10배 더 원대하게 생각하는 것,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미친 듯이 몰입하고 올인하고 무리한 약속을 하고 끝없이 확장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이런 행동력과 사고력이야말로 성공을 부르는 유일한 길임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태해진 자신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남다르게 만들어준 중요한 요인 한 가지가 있는지 계속 생각했다. 내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한 가지는 무엇일까? 나는 남다른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았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좋은 인맥도 없고 명문 학교 출신도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성공 요인 때문에 성공한 걸까?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내 성공에는 한 가지 일관된 특성이 있었다. 언제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전화, 면담 등 모든 일에서 내 행동량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았다. 부동산 매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살 수 있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매물을 조사했다.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게 흥정했다. 그렇게 나는 모든 사업에 엄청난 행동력으로 접근했다. 이것이 내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이었다. 사업 계획 없이 첫 회사를 세웠을 때 업계에서 나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나는 노하우나 인맥이 없었고 자금이라고는 세일즈를 하며 벌어들인 돈이 유일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탄탄하고 성공적인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말 그대로 업계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내가 부에서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10배의 법칙 두 번째 요소를 어겼기 때문이다. 10배의 사고력을 발휘하는 면에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앞으로 그래야 하듯 이제 나는 더욱 크게 사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욱 원대하게 생각하고 속도를 높이고 힘을 더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낳은 자리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
둘 다 제고해야 마땅하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를 원하는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동안 당신이 평범한 것으로 여겨온 수준을 넘어선다면 무엇이든 탁월함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교하면 탁월한 수준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이 세운 목표는 언제나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주거나 아직 성취하지 못한 지점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의 성공을 놓고 남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성공이 탁월한지 아닌지는 오직 당신만 결정할 수 있다. 당신만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발휘했는지 알 수 있다. 누구도 당신의 성공을 대신 판정할 수 없다. 기억하라. 성공이란 당신이 원하는 목표나 목적의 달성 정도 또는 크기이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다음은 그런 성과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로 넘어간다. 성공을 유지하려면 그간 해온 행동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배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한번 달성한 업적을 성공이라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성공을 꾸준히 이어가는 법은 연구하지 않는다. 성공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성공이 숨을 쉬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막 쉰 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다음에 쉴 숨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든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성공을 위한 시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마지막 숨에 의존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이룬 뭔가를 잃지 않으려면 거듭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해야 한다. 최근에 나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죠? 내가 다음 숨을 쉬어 새로운 업적을 이루는 일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나의 행복과 불행은 모든 잠재력과 능력을 끌어내 성취를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지금 내 상황에 실망하거나 불만을 품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다. 내게는 나 자신과 가족, 회사,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 누구도 새로운 수준의 성공을 지향하는 내 욕망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내 아이와 아내에게 어제 느낀 사랑으로 만족하며 평생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든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전념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10배 더 많이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뒤이어서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와 더불어 다이어트 실패, 결혼 실패, 경제적 어려움 같은 문제는 행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10배의 법칙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다. 장담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끌어내는 일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이렇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10배의 법칙은
말 그대로 10배의 법칙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전적으로 지배 정신과 관련이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기꺼이 해야 한다. 심지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도 해야 한다. 어떤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는 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당신이 원했던 목표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집중, 에너지, 끈기를 10배 더 많이 발휘하면 어떨까? 혹시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어떨까? 물론 당신은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실망한 일이 뭐가 있는가? 현실적인 목표 때문에 실망한 적이 더 많지 않은가? 잠시 역사만 살펴보자. 아니, 더 좋은 예로 당신의 삶만 되돌아보자.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달성해봤자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충격을 받고 실망한 적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어떤 학파는 이룰 수 없음을 알면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10배 더 원대한 목표를 세워 달성하려고 노력하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목표를 달성하려다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성취를 가져다 주지 않겠는가? 나의 원래 목표가 10만 달러였다고 해보자. 그런데 목표를 100만 달러로 변경했다. 두 목표 중 어느 쪽으로 설정할 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대가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장담하는데 보통 이하의 목표를 설정할 때 훨씬 큰 고통을 겪는다. 어떤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목표를 낮게 잡으면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노력,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왜 당신은 충분한 돈을 벌겠다면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허비하는가? 아프지 않고 멋진 몸매로 변신하겠다면서 어째서 일주일에 겨우 단 한 번 운동하러 가는가? 시장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보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째서 그저 좀 하는 수준에 머무는가? 어쨌거나 이 모든 일에는 똑같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오직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울 때만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쏟아야 되는 노력을 올바로 측정해서 시장에 다시 진입했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하루에 2~3통의 세일즈 전화를 했다면 이제는 10배인 20통에서 30통의 전화를 했다. 완전히 전념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투입하자 시장은 나의 노력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반응을 끌어내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노력을 10배 더 많이 함으로써 4배 더 많은 결과를 얻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과소평가하면 당신의 마음과 목소리, 자세, 표정, 계획에는 포기가 자리 잡게 된다. 그러면 성취에 필요한 끈기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필요한 노력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올바른 자세로 임하게 된다. 시장은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고 당신의 제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기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리 운이 좋고 인맥이 탄탄한 사람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
앞장 끝부분에서 언급했듯 운은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얻는 부산물 중 하나이다. 성공한 사람이 운이 좋아 보이는 것은 성공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성공을 낳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마법과 같은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이 추진력 덕분에 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끝내 이루어낸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세상에 널리 알린 커넬 샌더스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기 전에 무려 80번 넘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영화 로키의 각본을 단 3일 만에 썼고 영화는 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각본을 썼을 당시 그는 돈 한 푼 없는 빈 털털이었다. 아파트 난방비를 낼 형편이 안 됐고 심지어 음식을 사기 위해 자신이 키우던 개를 50달러에 팔아야 했다. 월트 디즈니가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100달러짜리 티켓을 사고 디즈니 월드에서 가족 휴가를 보내려고 열심히 저축한다. 어떤 성공이 행운의 결과처럼 보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운이 성공을 만들지는 않는다.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행운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열심히 일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이제 성공은 성공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워진다.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력 같은 것을 지녔다고 묘사되기까지 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X인자 또는 마법 같은 매력을 갖고 있다. 왜일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으로 보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공을 자신의 권리라고 여긴다. 두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닥쳤다고 해보자. 성공을 자신의 의무라고 믿고 손을 뻗어 움켜잡은 사람이 성공할까? 아니면 안 되면 말고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이 성공할까? 답은 뻔하다. 눈을 떠보니 성공했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공은 언제나 앞서한 행동들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든 오래전에 한 행동이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성공을 이룬다. 성공을 거둔 기업가나 제품, 배우, 밴드 등을 보고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특정한 개인이 성공의 길을 구축하기 위해 쏟은 엄청난 사고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승리를 쟁취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나에게 발생한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 그렇게 한다. 내게 통제력이 있든 없든 나는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 동네에 전기가 나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정전이 됐다고 정부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찾아본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다음에 또 발생했을 때 그때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런 상황에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닐 때만 비로소 유용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아마 당신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미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 상황은 단지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내가 예비 발전기를 미리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상황은 불행도 아니고 나쁜 사건도 아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기에 생긴 결과이다.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 심지어 자신의 통제력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일까지 자신이 일으켰다고 가정하라. 그렇게 통제력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키워라.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은 당신이 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일어난다. 승리했을 때 자기 공로를 기꺼이 인정하려면 실패했을 때 책임도 기꺼이 져야 한다. 책임지는 수준을 높이면 해법을 찾는 능력이 더욱 강해지고 더 큰 성공을 이룰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비난하면 피해자나 노예로 지내는 기간만 더 늘어날 뿐이다. 통제력을 발휘하면 나쁜 사건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모든 상황에 접근하면 당신의 삶을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성공을 쟁취하거나 못하는 일은 당신 생각과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바로 당신이 모든 일의 근원이자 원동력이며 출발점이자 원인이다. 물론 성공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니겠다고 결심하기 전에는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아닌 핑계를 만들어내느라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될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자.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어디가 아프지 않는 한 계속 무언가를 한다. 나 역시 10살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나는 잘 때만 빼고 계속 엄청나게 활동했다. 대부분의 아이처럼 나는 어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움직였다.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나는 오로지 엄청나게 행동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또한 엄청난 양의 행동이 가장 기본 요소임을 뒷받침한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자. 끊임없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생명체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25세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나는 방향을 새로 설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되리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데 쏟던 에너지를 성공을 이루는 데 쏟기로 결심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역시 충분히 힘든 일이었기에 어차피 힘들 바에야 성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내게 훌륭한 롤 모델이었다.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익히 아셨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셨다. 그리고 성공을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처럼 생각하고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하셨다. 그 결과 아버지가 경제적 보상과 개인적인 성취감을 누리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한 성공을 이루는 일이 당신의 가족, 교회, 명예, 심지어 하느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다. 단지 아버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고 말았을 뿐이다. 실패의 길과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난 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커리어 발전에 쏟았다. 25세 이후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는 내 앞에 놓인 일이 무엇이든
엄청난 행동량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한 세일즈 일이든 최초로 창업한 회사 일이든 나는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했다. 29세 세미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10배의 법칙을 활용했다. 아침 7시에 일과를 시작해 밤 9시가 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다. 나는 하루 종일 판촉 전화를 걸어 여러 회사의 영업부서와 경영팀의 프레젠테이션을 제안했다. 하루에 방문한 회사만 무려 40개가 됐다. 한 번은 텍사스주 엘페소에 갔다. 처음 가보는 도시였고 아는 사람이 전무했다. 당연히 나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곳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나는 모든 회사를 조사했다. 그들 모두를 고객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함으로써 그러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많은 거래처를 확보했다. 엄청난 행동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말고 하라. 이 네 번째 수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마인드셋이 바뀌고 그래서 결과 또한 달라진다. 엄청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평범한 날을 보내던 때보다 더 일찍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한 평범한 하루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된다. 나는 엄청난 행동량 발휘에 계속 전념했고 마침내 엄청난 행동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다. 나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다. 성공을 나의 무기이자 사명이며 책임으로 여기고 있었다. 엄청난 행동은 내 비장의 무기였다. 당신이 엄청난 행동을 한다는 신호가 전해지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대단하다고 찬사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일하는 시간,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보다는 자신의 삶과 미래가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처음 창업했을 때 나는 그 사업을 성공시켜야 했다. 그리고 그러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사람들에게 나와 회사를 알리려면 나는 많은 행동을 해야 했다.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2008년에 불어닥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은 후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다른 미국의 CEO들처럼 비용을 줄이고 실적이 부진한 매장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CEO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스타벅스 고객을 만나기 시작했다. 보통 수준의 근로자가 퇴근하고 한참 지난 시간에 억만장자인 슐츠는 고객을 더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밤 늦게까지 매장을 돌아다니며 커피를 마시는 고객을 만났다. 이 행동이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매우 놀라운 행보였다. 자기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의견을 들으려고 밤 9시에 전국 매장을 돌아다닌 것이다. 이는 보통 이상의 훌륭한 마인드셋과 행동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이다. 그의 행동은 분명히 시장과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이었다. CEO가 흔히 하는 행동이 아니었으니까. 그 결과 스타벅스는 견고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어갔고 이는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슐츠는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불황이나 일시적인 경기 위축이 닥쳐도 그는 조직을 확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확장은 더 많은 매장 신설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 자원, 창의력을 활용해서 엄청난 수준으로 활동하고 매장을 방문해 수많은 고객을 만나고 브랜드 가치와 수익을 높이는 식으로 확장한다. 사람들은 보통 수준만 돼도 모든 게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틀린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낙관적인 태도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과대평가하면서 성공하기 위해 쏟아야 하는 에너지와 노력은 과소평가한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당신은 일의 속도, 시장 저항, 경쟁, 시장 상황이 보통 수준에 머물도록 통제할 수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니 절대 보통 수준의 사고에 머무르지 마라. 엄청난 사고력을 발휘하라. 또 당신이 발휘해야 될 행동력이 450kg짜리 배낭을 짊어지고 시속 60km 강풍 속에서 경사 20도의 오르막길을 날마다 오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라. 끈기 있게 이런 수준의 사고력과 행동력을 발휘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현실적인 목표는 절대 세우지 마라. 내가 1억 달러를 모으고 싶다고 해보자. 그런 큰 돈을 모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목표이다. 목표가 크고 매력적일수록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가 더욱 커지며 어떤 저항이든 뚫고 나가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다면 목표를 더 중요한 일들과 결부시켜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싶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건설적인 목표가 없다면 돈을 벌어봤자 다 낭비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목표를 왜 이루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큰 목표와 결부시켜야 한다. 크고 넓은 생각으로 목표를 세워라. 많은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목표를 세우지만 많은 돈을 벌고 나면 쌓아놓은 자산을 탕진해버린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목표로 삼았다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벌어둔 많은 돈을 의미 없이 써버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다른 목표들과 결부시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1억 달러를 모으는 것이 한 가지 목표라고 해보자.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에 기부하고 인류의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라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 목표를 결합하면 당신의 행동과 모든 목표를 촉진하는 자극과 동력을 얻는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부터 나는 내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내 목표가 자라온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내 생각이 그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탓할 생각은 없다.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나는 커리어 전반부인 30년 동안은 10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데 집중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커리어 후반부 25년은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는 데 전념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 역시 이렇게 해보라. 목표를 10배 더 키워 생각해라. 이 목표를 다른 목표들과 결부시켜라. 이 목표들을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적어라. 10배의 현실을 창조해내려면 끝까지 성공을 이루고 말겠다는 집착으로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날마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유지해야 한다. 물론 보통 수준으로 꾸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나 지레 포기한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끝까지 일을 완수해 보상을 받고 그러고야 말겠다는 집착으로 모든 행동을 한다. 당신이 아이디어, 목표, 목적에 집착하면 그것을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에 중독된다.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10배 인생 창조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매일, 매 순간, 모든 결정, 모든 행동에 이러한 수준의 집착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당신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사로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의 생각을 빠져들게 만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뭔가에 집착해야만 한다. 목표, 꿈, 사명을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관심사로 만들어야 한다. 무리한 약속을 하고 그 이상을 주어라. 브로드웨이 공연을 대중에게 광고한다고 해보자. 보통의 가창력을 지닌 그저 그런 출연진을 공개한 다음 가만히 있다가 개봉일에 광고하는 것 이상의 공연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당연히 아니다. 아마 과장 광고를 하면 위험 부담이 있어서 더 적게 약속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있는 그대로 광고하는 것조차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약속한 대로 좋은 공연을 보여주지 못하면 관객의 불만을 사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 이상으로 좋은 공연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화려한 출연진을 광고하고 사람들이 공연을 보지 못하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면 고객에게 무리한 약속을 하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주어라. 나는 무리한 약속을 할수록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리한 약속을 하는 일은 고객과 나 자신에게 내 역량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장과 고객, 가족에게 에너지를 더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내가 하겠다고 말한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는 더욱 커진다. 이 의지는 당연히 평소와 노력이 아닌 10배의 노력으로 행동하려는 생각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을 안전하게 진행하느라 또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까봐 10배가 아닌 평소보다 10% 더 많은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것마저 지키지 못한다. 당신이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면 곧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절한 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피해야 될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하고 느껴야 한다. 실제로 두려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걱정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편한 것만 한다는 신호이다. 편한 것만 하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얻을 뿐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해야 한다. 두려움을 다시 느낄 때까지 자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붙여야 한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존재하는 것일까? 진짜일까? 두려움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 대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대개의 경우 두려움은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감정이 촉발한다. 그리고 내 판단에 따르면 감정은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된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 핑계를 대려고 자기 감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감정에 대한 내 의견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두려움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그만두거나 뒷걸음질 치는 핑계로 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감정을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다. 앞에서 강조했듯 당신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당신은 차별화되어 당신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
모두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해서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맞서야 하고 다른 제품을 분석해야 하므로 당신이나 당신 동료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을 도망가라는 신호로 여긴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은 두려움을 전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려움을 촉발하는 요소 중에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 성공 공식에서 빼버림으로써 딜레마를 해결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대상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진다. 따라서 두려움이 좋아하는 음식인 시간을 메뉴에서 제거해 두려움을 굶겨 죽여라. 존이라는 사람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해보자. 이 업무는 존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전화기를 들고 바로 전화하지 않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결국 두려움만 커진다. 고객과 전화하다가 대화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끔찍한 결과가 생기는 상황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다. 전화는 안 걸고 고민만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누가 봤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는 전화를 걸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준비는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핑계를 댄다. 존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겠다는 것은 두려움에 먹이를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간을 끌수록 두려움은 더 강력해진다. 행동하라. 그래야 모든 성과가 생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두려움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 해야 되는지도 알려준다. 하루 중 언제 행동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대답은 항상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이 순간이 행동을 취할 완벽한 타이밍이다.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 실행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행동할 대비가 된 것이다. 고민할 시간을 아예 빼버리면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준비는 필요 없다.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동기부여의 책 중에서 굉장히 잘 쓰여지고 설득력도 강하고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